자식한테 집 문서 내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같이 죽자는 저승사자 손잡는 거지요. 내 아들놈이 무릎을 딱 꿇는데 가슴이 무너지다 못해 가루가 되더군요. 엄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집 문서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지켜온 집인데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눈물에 마음 흔들리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은 길바닥이 될 겁니다. 사흘 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유난히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날이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뒤적이고 있는데 창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놈 차 소리였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거울을 볼 새도 없이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이 들어오는데 손에 커다란 보자기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한우 세트였어요. 평소엔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가던 녀석들이었기에 고마움보다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스치더군요. 며느리는 평소답지 않게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하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가식 섞인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리는데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지요. 주방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만 제 귀에는 마치 폭풍 전야의 파도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연신 술을 들이켰고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이제 연식이 꽤 됐네요.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소문 때문에 집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하고 묻는데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은 손주 녀석이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아들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식탁 위를 덮쳤지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들려왔고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낡은 식탁보의 꽃무늬만 손가락으로 덧그리더군요. 그 손마디가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이 고기 냄새가 나를 울리겠구나 싶었지요. 내가 틀린 걸까?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가 되어서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집을 지켜왔어. 남편 먼저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오직 이 집 한 칸 지키려고 손톱이 다 닳도록 일했단 말이다. 그래도 가슴 한편이 자꾸만 출렁거리며 흔들리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달싹거릴 때마다 제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아들은 결국 제 손을 잡으며 입을 뗐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 이것만 성공하면 엄마 평생 호강시켜줄 수 있어. 그런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네. 엄마 집 담보로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잠시 환청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아범 이번에 이거 안 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요 하고 거들었지요. 그 순간 주방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뱉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벽지의 얼룩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이 집은 절대 팔지 마라. 이건 당신 목숨줄이다. 라고 했던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 뒤로 욕심에 찬 며느리의 시선이 겹쳐 보이는데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식어버린 고기 불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글거리던 소리는 멈춘 지 오래였고 기름진 냄새만이 코끝을 맴돌며 구역질을 유발했지요. 아들은 제 침묵이 긍정인 줄 알았는지 엄마 대답 좀 해줘 응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보채는 목소리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에게 건넨 건 한우 세트가 아니라 제 목을 겨눈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낮은 속삭임이 마치 제 유산을 나누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지요.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풍기던 고기 냄새는 아직도 제 마음에 지독한 흉터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도 따갑게 느껴졌지요. 아들놈은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벌써 일어나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늦잠만 자던 애들이 저렇게 부지런을 떠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이 내뱉은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더군요. 엄마 이 집 너무 크잖아. 혼자 사는데 방 3개가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그 말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집이 그냥 집인가요? 남편하고 생선 비린내 나게 장사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올릴 때마다 우리 아들 방은 어디로 낼까 고민하며 지은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집이 크다고 짐처럼 취급하는 자식을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지요. 아침 식탁은 어제 그 화려했던 고기 파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끓인 북엇국을 내놓으며 어머니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하고 짐짓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아들은 부석부석한 얼굴로 국물만 떠먹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지요. 엄마 우리 손주 녀석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잖아. 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엄마 더 좋은 실버타운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눈빛이 참으로 비겁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더군요. 내가 틀린 걸까? 자식 앞길을 막는 욕심 많은 노인네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 아니야, 이 집은 내 마지막 보루이고 남편과의 약속이야. 하지만 자식이 저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리니 마음 한구석이 모래성처럼 자꾸만 허물어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걸까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아들은 제가 흔들리는 걸 눈치챘는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떼자식 잘 되는 게 부모 기쁨 아니겠어. 엄마 혼자 여기 있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픈데 차라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내 사업 도와주면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잖아 하고 쉼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맞아요. 어머니 요새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자식들 기반 잡아주신대요 하고 거들었지요. 현명한 부모라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집까지 내놓아야 현명한 부모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쳐다보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지요. 당신 같으면 어떡하겠어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들 내외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더군요. 아들은 제 손마디를 만지며 엄마 이 손을 좀 봐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응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가식적인 다정함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손길이 그리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자식은 저렇게 절벽 끝에 서 있다는데 나는 내 안위만 생각해서 이 집 문서를 끌어안고 있는 건가? 아니야 이놈아, 이건 내 안위가 아니라 내 인생이란 말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게 부모라더니 저도 결국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엄마였나 봅니다. 가슴속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아들의 헬쑥한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아들 내외는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거실에 혼자 남겨지니
유난히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텅 빈 방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낙서했던 벽지며 손주 녀석이 놀다 간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지요. 이 공간 하나하나에 제 젊은 날의 땀방울과 눈물이 녹아 있는데 자식은 이걸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른 잎들이 창문에 부딪혀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 자꾸만 몸이 떨렸지요. 오후의 햇살은 점점 길게 드리워져 거실 바닥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아들이 남기고 간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다 마시지도 않고 남긴 찬물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그 무거운 종이 뭉치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야 말았습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등기권리증 봉투가 왜 그렇게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지 어깨가 다 휘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까지 챙겨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마치 제 영혼을 팔러가는 사람처럼 온몸에 한기가 서렸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나선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험하게 느껴졌고 제 무릎은 오늘따라 왜 그리 비명을 질러대는지 한 걸음 뗄 때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집 앞 골목을 지나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세탁소 할매가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느냐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수다라도 떨었을 텐데 그날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도 못 들고 바쁘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지요. 내 집을 내가 팔러 가는데 왜 이렇게 도둑놈 신보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 가방 안의 집 문서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자꾸만 가방줄을 꽉 움켜쥐게 되더군요. 1시간을 꼬박 걸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복덕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창 너머로 금매라고 적힌 종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 종이들 중 하나가 이제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덕방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그 앞을 서성이는데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으로 도망쳐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지요.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담배 연기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덕방 주인장은 신문을 보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누굴 찾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우리 집값을 좀 알아보려고요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려 제 귀에도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주인장은 익숙하다는 듯 장부를 뒤적이며 동네 이름을 묻고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그 경쾌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주인장이 부르는 가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며 지금 팔 거면 바로 말하라고 재촉하더군요. 그 무심한 말투에 평생 이 집을 지키려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이랬던 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겨우 이 숫자 몇 개로 정리되는 건가 싶어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하지만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와 손주, 녀석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와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이 집만 내주면 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내 생명줄이고 마지막 자존심이야. 하지만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무너지는 게 부모 도리인가 싶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복덕방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쳐다보며 제자리가 어디쯤인지 찾아보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장이 건네주는 종이컵 속의 믹스커피는 설탕물처럼 달기만 한데 제 속은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더군요.
복덕방을 나와 다시 길거리로 나섰을 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왁자지껄하게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이 제 귀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지요. 가방 안에 진 문서는 이제 아까보다 1000배는 더 무거워져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가 풀려 길가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람에 금세 식어버리더군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내주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며느리 눈치 보며 거실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낯선 요양원 침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자식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숨을 크게 몰아쉬었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기만 했지요. 다시 가방을 고쳐 메고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익숙했던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지고 담벼락마다 묻어있는 남편과의 추억들이 저를 붙잡고 울지 말라고 다독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이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에는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초라해 보여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제게는 비명처럼 들렸지요. 오늘 제가 짊어지고 온 이 무게를 자식들은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경고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결국 그 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내 장례식을 예감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일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복덕방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한눈으로 거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앞동 입구에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이삿짐 센터의 커다란 차도 아니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찌그러진 용달차였지요. 그 차 옆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앞동에 살던 순이 엄마였거든요. 순이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동네에서 저보다 더 부자로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의 집도 저보다 훨씬 크고 좋았지요. 늘 고운 한복을 입고 노인 대학에서도 반장 노릇을 하며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그날 제 눈에 비친 순이 엄마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종이박스 같았습니다. 1년 사이에 어찌나 홀쭉해졌는지 입고 있는 옷이 헐렁해서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용달차 위로 실리는 짐들은 가관이었습니다. 번듯한 가구 하나 없이 때 절은 매트리스 하나와 낡은 플라스틱 서랍장 몇 개가 전부였지요. 평생을 귀하게 모았을 자개장이며 비싼 그릇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 엄마는 그 초라한 짐장 옆에서 자꾸만 가슴을 쥐어뜯으며 길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몇 시간 전 복덕방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던 제 모습과 겹쳐 보여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겉옷도 챙겨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순이 엄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딜 가느냐고 물었지요. 순이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단칸방으로 옮겨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당했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쉰 소리가 섞인 비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건물이며 집은 다 어쨌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의 퀭한 눈동자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1년 전 순이 엄마의 금쪽 같은 아들이 사업한다고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이 엄마도 제 아들놈처럼 무릎 꿇고 비는 자식놈을 외면하지 못했겠지요.
딱 한 번만 도와주면 금방 갚겠다며 효도하겠다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집까지 차압당해서 이제는 몸뚱이 하나 뉘일 곳 없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순이 엄마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순이 엄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 짐을 챙기다가 바닥에 떨어진 검은 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지가 터져서 내용물이 쏟아졌는데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저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받아온 반쪽짜리 약 봉투들과 그 밑에 수북하게 쌓인 아들 이름의 카드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자식은 이미 도망가고 없는데 늙은 엄마는 그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으며 밤마다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틀렸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틀렸던 거예요. 자식한테 다 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 손에 칼을 쥐어주고 내 목을 치라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순이 엄마가 차가운 용달차 조수석에 올라탈 때 아들놈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내내 그 효자라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이 엄마는 차창 너머로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 없는 외침이 제 귓가에 뇌성병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떠나고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골목길에 저는 혼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순이 엄마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가계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 가계부 첫 장에는 아들 사업, 자금 보태준 날이라고 적힌 글귀와 함께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줄 하나하나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려던 피눈물처럼 보였어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며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아들놈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정겹게 들렸겠지만 그날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징그럽게 느껴지더군요. 주방 식탁 위에 놓인 한우 세트 상자가 제 눈에는 독이 든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집 문서를 꺼내어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지요. 아들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며느리와 함께 나중에 그 돈 받으면 차부터 바꾸자느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독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독해져야 자식이 살고 나도 산다는 그 당연한 이치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제 집 문턱을 넘으려는 저승사자. 그 같은 자식의 욕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 죽이는 부모는 될 수 없었지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그 짧은 발걸음이 왜 그렇게 당당하고도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들놈과 며느리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는 슬그머니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아들은 다시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이제 마음 정했어. 내일부터 당장 서류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뱀이 담을 넘듯 능청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서늘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저는 가방 안에서 집 문서가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제가 그의 가방에서 몰래 찾아낸 아들의 진짜 사업 계획서와 빚 독촉장들이었지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비수 같은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 대단한 사업이라는 게 결국 남의 돈 빌려서 돌려막기 하는 도박판이었냐고 묻는데 제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지요.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감히 내 목숨줄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 들어. 네가 무릎 꿇고 울 때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네가 내미는 그 손은 효도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같이 죽자는 저승사자 손이었다는 걸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엄마 그게 아니라 이번만 넘기면 정말 대박이 난단 말이야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식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대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말하는 대박은 내 무덤 위에서 피는 꽃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 그래도 아들 살리고 봐야죠. 부모가 자식 죽는 꼴 볼 거예요 하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내주면 내 아들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평생 남의 돈이나 탐내는 괴물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겠지.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효도고 사랑이냐? 내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시장통에서 니들 대학 가르치고 시집 장가 보낸 게 겨우 이런 꼴 보려고 한 줄 아냐고 일갈했습니다. 주방에 낡은 환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비명처럼 들려왔지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자식 눈물에 속아 내 인생을 통째로 넘겨주는 게 부모 도리가 아니란 말이다. 너희는 지금 내 사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아들의 헬쑥한 얼굴이 이제는 가엾지도 않았습니다. 그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나태함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오히려 징그럽게 느껴졌지요. 저는 식탁 위에 인감 도장을 집어들어 아들의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서 나 죽이고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집 문턱 하나 너희에게 내줄 생각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들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는데 엄마는 이 낡은 아파트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가 아까운 게 아니라 너 같은 놈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내 자신이 아까운 거다. 너는 오늘 부모를 잃은 게 아니라 네 인생을 망칠 핑계 하나를 잃은 거야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지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가면 이제 아무도 안 올 거니까요 하고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오지 마라. 차라리 오지 마라. 내 집에서 밥 얻어먹고 내 뒤통수 칠 생각이라면 죽을 때까지 얼굴 볼 일 없다. 내가 죽어 상주 노릇할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장례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지옥에서 잘 살아봐라 하고 문 밖으로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아파트를 흔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아들 내외의 욕설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식이 떠나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가슴 시린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주방에서는 아직도 한우 세트의 기름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상자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독이 든 만찬은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눈물이 났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한 여자의 해방된 눈물이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유난히 더 넓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가구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듯 편안해 보였지요. 아들에게 내주려 했던 집 문서를 다시 장롱 깊숙이 집어넣으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영희야. 너는 오늘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네 인생을 구한 거야. 창밖의 달빛이 거실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데 그 빛이 마치 제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은 사라지고 이제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나물을 사올 겁니다. 자식 주려고 아꼈던 돈으로 나를 위한 맛있는 밥상을 차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울 속의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맺힌 눈물 자국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이 단단한 마음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제 집의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대문을 닫아 걸었을 때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적막함이 나를 살리는 평화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지인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가득 햇살을 들이는 것으로 제 하루를 시작했지요.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예전처럼 서글프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놈이 새벽 배달을 시작하고 며느리는 식당 일을 나간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을 때도 제 가슴은 돌부처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지요. 자식 앞길 막는 독한 엄마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가 밑바닥에서 받쳐주지 않아야 비로소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운다는 걸 저도 70평생 살며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바람이 베란다 화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길가에 수북이 쌓이던 날 아들이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백화점 보자기에 쌓인 한우 세트 같은 건 없었지요. 아들놈의 손에는 시장 모퉁이에서 샀을 법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감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예전에 그 번들거리던 욕심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에 그을린 건강한 까칠함이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거실 바닥과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러다 아들이 제 손을 슥 끌어당겨 잡는데 그 손바닥이 예전과 달리 아주 거칠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군요.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본 남자의 무게가 느껴져서 대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그때 그놈을 내쫓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길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죽어가고 있었겠지. 아들이 건넨 단감 하나를 깎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담백하고 진실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큰돈 벌겠다는 허황된 꿈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달을 하고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보태는 그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처음엔 힘들다고 울었지만 이제는 같이 일하며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다는 말에 제 가슴속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손님이라는 말이 있지요. 귀하게 대접하고 때가 되면 제 갈 길로 보내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 문서는 여전히 내 장롱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집을 너에게 줄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덧붙였지요. 아들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그 집 꼭 잘 지키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 웃음 속에 담긴 진심이 제 굽은 등을 꼿꼿하게 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안쪽까지 길게 드리워질 때쯤 아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채워온 손때 묻은 가구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졌지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넉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내 집 한 칸, 내 노후 자금 하나가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바로 서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비바람을 다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혼자 비를 맞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가끔은 매정하게 대문을 잠그고 자식의 눈물을 외면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야 저는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핀 검버섯과 깊은 주름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은 그만하고 오늘 저녁엔 나를 위해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차려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법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음을 느낍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 농사 다 소용없다는 말은 자식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자식도 지킬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이지요.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기로 약속해요. 무덤까지 가져갈 건 집 문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기억뿐일 테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사납지 않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날 거실에 풍기던 고기 냄새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은은한 국화 향기가 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